평범한 남자로 변장한 억만장자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제국에 들어선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청소부 딸이 우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 그는 모자를 낮게 눌러 쓰고 자신의 가문 이름이 걸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두 번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낡은 재킷을 입은 또 다른 노인에 불과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한 계산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는 말했다. 그냥 둘러보는 중입니다. 그는 쇼핑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듣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그를 멈추게 했다. 청소부 창고 문 뒤에서 울려 퍼지는 부드럽고 억눌린 흐느낌. 무릎이 까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숨는 법을 배운 영혼에서 나오는 듯한 아이의 울음이었다. 그 순간 자신의 제국에 대해 자신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 대한 조용한 방문으로 시작된 것이 한 남자의 환상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났다. 이것은 한 억만장자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기 위해 사라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잊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멀리 도달하는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김혜성은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고 숫자는 그의 회사가 완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소리, 자신의 가게 잊혀진 구석에서 우는 어린 소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려 하고 있었다. 신중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그의 평생의 업적에 바로 그 기반에 도전할 진실이었다. 김혜성은 낡은 트위드 모자의 챙을 조정하며 눈 위로 낮게 눌러 썼다. 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30년 동안 그의 머리에 썼던 유일한 것은 거대한 소매 제국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무게였다. 하이스타 리테일, 해스타 백화점은 한국 상업의 거인이자 그의 할아버지의 비전과 자신의 끊임없는 추진력에 대한 기념비였다. 보통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다. 맞춤 양복은 단순하고 약간 해진 재킷과 낡은 데님 바지로 대체되었다. 그는 60대 후반의 다른 남성들과 똑같이 보였고 아마도 시간을 보내려는 은퇴자 또는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같았다. 아무도 그가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서울 강남 플래그십 매장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어 열었다. 위쪽의 종이 명랑한 금속성 환영 소리를 냈지만 왠지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그의 운영의 왕관 보석인 이 가게는 고객 만족과 직원 사기에 잘 정비된 기계여야 했다. 뉴욕의 그의 광택나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은 완벽의 그림을 그렸다. 지역 책임자들의 월간 요약 보고서는 기록적인 판매, 낮은 직원 이직률, 그리고 빛나는 고객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류상으로 이곳은 수익성과 성공의 요새였다. 하지만 김혜성은 또 다른 빛나는 보고서를 읽기 위해 이 모든 길을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가지 느낌 때문에 온 것이었다. 몇 주 전부터 그의 직감에 뿌리내린 차갑고 괴로운 의심 때문이었다. 그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익명의 손으로 쓴 쪽지. 그것은 어찌 된 일인지 회사 우편실을 우회하여 바로 그의 책상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아이가 학교 숙제에 사용하는 저렴한 줄이 있는 종이에 쓰여 있었다. 필체는 흔들리고 절박했다. 그것은 단지 7단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주세요. 서명도 없었고 반송 주소도 없었으며 단지 가게번호, 번호 101이 아래쪽에 휘갈겨져 있었다.
그의 임원들은 그것을 일축했다. 아마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일 것입니다. 김 사장님. 그의 부사장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이런 것들은 때때로 받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원칙 위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사업은 가족이며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돌본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가게들의 광택나는 바닥과 빛나는 선반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행복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반영이라고 믿었다. 그 쪽지는 그 기반의 균열, 그의 남산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는 볼 수 없는 어둠을 시사했다. 그래서 그는 예고 없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왔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CEO로서가 아니라 고객으로서 보고 싶었다. 그는 그곳의 맥박을 느끼고 그곳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는 빛나는 화장품 카운터, 깔끔하게 정리된 남성복 진열대, 그리고 쇼핑객들의 명랑한 수다를 지나 걸었다. 표면상의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산원들은 미소를 지었고 바닥은 빛났으며 문 옆의 경비원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동안 그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아마도 그의 부사장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막 돌아서서 자신의 직감을 편집증으로 치부하고 떠나려 할 때 그것을 들었다. 그것은 가게의 주변 소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프트 록, 카트에 굴러가는 소리, 대화의 웅성거림에 거의 삼켜질 정도로 희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평생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듣도록 훈련된 김혜성의 귀는 그것을 잡아냈다. 그것은 울음소리였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장난감을 거부당한 유아의 크고 요구하는 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달랐다. 그것은 깊은 상처의 장소에서 오는 듯한 조용하고 절망적인 흐느낌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의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를 메인층에 밟고 열린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생활용품 코너 뒤에 숨겨진 좁고 잊혀진 복도로 인도했다. 벽의 표지판에는 직원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작은 청소용품 창고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소리는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김혜성은 잠시만 망설인 후 문을 살짝 밀었다. 창고는 어두웠고 표백제와 바닥 왁스 냄새가 났다. 복도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보았다. 9살이 넘지 않은 어린 소녀였고 그녀가 울 때 얼굴 위로 금발 머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뒤집힌 양동이에 앉아 있었고 작은 어깨는 각 흐느낌과 함께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은 가슴까지 끌어올려져 있었고 얼굴은 팔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 옆 먼지 덮인 콘크리트 바닥에는 반쯤 먹은 사과와 낡은 색칠 공부책이 놓여 있었다. 김혜성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아이가 창고에 숨어 우는 모습은 그의 가게들이 대표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심각한 위반처럼 느껴졌다. 그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의 급증을 느꼈다. 깊은 보호적인 분노였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위반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덕적 실패였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관절이 항의하듯 쑤셨고 그가 보통 무시하던 그의 나이를 상기시켰다. 실례합니다, 아가야.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웠다. 괜찮니? 소녀의 머리가 휙 들렸다. 그녀의 눈은 파랗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놀라운 정도의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뺨을 닦았고 김혜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숙함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죄송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있어야 해요. 괜찮아. 김혜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나한테는 조용히 안 해도 돼. 내 이름은 한수야. 내 이름은 뭐니? 그녀는 망설였다. 이 친절한 얼굴에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소아예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예쁜 이름이구나, 소아야. 김혜성은 자꾸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울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부모님을 잃어버렸니? 소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닫힌 창고 문 쪽을 보았다. 우리 엄마가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착한 아이로 있으라고 했어요. 박도진 부장님이 저를 찾으면 엄마가 큰 문제에 처할 거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김혜성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박도진, 가게 매니저. 그 완벽하고 빛나는 보고서들의 바닥에 그의 서명이 있던 사람. 내 엄마가 여기서 일하니? 김혜성은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바닥을 청소해요. 청소부예요.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오늘 추가 근무를 해야 했어요. 우리 베이비시터 박 아주머니가 아프셔서 다른 사람을 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잠깐 동안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김혜성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한 직원이 너무 절박해서 9살짜리 딸을 일하는 동안 청소용품 창고에 숨겨야 한다니.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가 서명했던 모든 회사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었다. 그의 회사에는 피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긴급 휴가 정책이 있었다. 왜 이 여인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까? 그런데 왜 울고 있었니, 소아야? 김혜성이 부드럽게 재촉했다. 무슨 일 있었니? 어린 소녀의 입술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눈물의 물결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박 부장님이 엄마한테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못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느리다고 했고 직업이라도 있는 걸 행운으로 알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김혜성은 옆구리에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아이를 위해 온화한 할아버지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진정시켜야 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는 반복했다. 그게 무슨 뜻이었니? 소아는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모르겠어요. 엄마는 우리가 그냥 강해져야 한다고 말해요. 할아버지가 원하셨을 거라고요. 그녀는 옆에 있는 작은 배낭 안으로 손을 뻗어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접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군복을 깔끔하게 입은 남자를 보여주었고 그의 가슴은 메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친절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녀는 자부심의 섬광과 함께 말했다. 윤병우 장군님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다고 말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다고 말해요. 김혜성은 그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윤병호 장군, 그 이름이 그의 기억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 영웅이었다. 용기, 진실성, 그리고 그의 군인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김혜성은 몇 년 전 청와대 만찬에서 그를 한 번 만났었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와 깊은 명예심을 가진 한국의 최고를 구현하는 사람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딸, 그의 아이가 자신의 가게 중 한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의 딸이 창고에서 울면서 숨어있는 동안 매니저라는 사소한 폭군에게 질책을 받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그림을 형성했다. 익명의 쪽지, 매니저의 완벽한 보고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는 직원. 한 영웅의 딸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 이것은 그의 회사 기반의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음, 그의 코 밑에서 자리 잡은 병폐였다. 그는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과 할아버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소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의 실패의 반영을 보았다. 그는 유리와 강철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허용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그가 일어섰을 때 그의 무릎이 항의하듯 삐걱거렸고 한 가지 무서운 질문이 그의 마음을 태웠다. 이것이 국립영웅의 딸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단순한 사실 조사 임무로 시작된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조사로 변했다. 그가 곧 밝혀낼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 그것은 그가 건설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허물고 리더십, 명예, 그리고 외면하는 것의 진정한 비용에 대해 그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고 있는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소아야,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네 엄마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약속하는데 상황은 바뀔 거야. 그는 더 가까이 가야 했다. 그는 밖에서 이것을 고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 그것을 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했다. 결정이 내려졌다. 억만장자 CEO 김혜성은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의 자리에는 김한수라는 남자가 야간 청소부로 일자리를 신청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청소용품 창고를 나와 가게의 밝은 조명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지만 더 이상 광택나는 바닥과 완벽한 진열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구석의 그림자, 절박함이 숨을 수 있는 선반 사이의 공간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뼈까지 소름 끼치게 하는 확실함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단지 한 명의 우는 아이 이상을 발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 가족 전체를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 24시간은 계산된 변신의 흐릿함이었다. 김혜성은 전용 제트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펜트하우스의 편안함이 아니라 민감한 작업을 위해 그가 보관했던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의 가장 신뢰하는 보안 책임자, 전직 비서실 요원인 강대현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한수가 탄생했다. 그의 배경 이야기는 단순하고 그럴듯했으며 박도진 같은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종류의 무시하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었다. 한수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은퇴한 호랍이었다. 그의 검소한 연금은 나쁜 투자로 날아갔고 그는 최근에 가상의 조카에게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다. 그는 바쁘게 지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하고 정직한 일을 찾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절박했다. 요컨대 그는 완벽한 희생자였다. 강대현은 자신의 마법을 부려 김한수를 위한 디지털 발자국을 만들었다. 평범하게 생긴 개의 사진 몇 장이 있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프로필, 임시 고용을 위해 플래그가 지정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숙련된 그래픽 아티스트에 의해 나이를 먹고 풍화된 김혜성의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 그들은 중고 의류, 낡은 작업 바지, 색이 바랜 플란넬 셔츠, 그리고 튼튼하지만 흠집이 난 부추 한 켤레를 조달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운이 없는 사람을 외치도록 설계되었다. 영향력도, 연줄도, 그리고 아무도 그를 두 번 볼 이유도 없는 남자. 김혜성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부적인 변화였다. 그는 40년 동안 입었던 지위의 껍질을 벗어 던져야 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고, 어깨를 구부리고, 직접적인 눈 접촉을 피하고, 더 부드럽고, 더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방에 들어서서 그것을 소유하는 습관을 버려야 했다. 이제 그는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매니저들이 간과하고 일축하고 궁극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진실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틀 후 이제 김한수를 완전히 구현한 김혜성은 서울 매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는 고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건물의 뒤쪽에 있는 직원 입구, 넘쳐나는 쓰레기통 줄 옆에 있는 음침한 금속 문으로 갔다. 이곳의 공기는 묵은 쓰레기와 절망의 냄새를 풍겼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직원들이 매일 거주하는 세상으로 들어섰다. 그는 지나가는 재고 정리 소년에게 매니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 젊은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끙 소리를 내며 길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복도를 따라 아래를 가리켰다. 밝고 환영하는 판매장과 이 황량하고 잊혀진 복도 사이에 대비는 극명했다. 이곳은 가게의 밑바닥, 고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박도진의 사무실은 복도의 끝에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작고 얼룩진 창문이 내부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했다. 김혜성은 40대 후반의 남자를 보았는데 숱이 적은 머리는 너무 많은 젤로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그의 값싼 폴리에스터 셔츠의 단추에 그의 배가 부담을 주고 있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전화에 고함을 치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몸짓은 값싸고 공격적인 오만을 내뿜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김혜성은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응답이 없었다. 그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다시 두드렸다. 뭐야? 박도진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울려 퍼졌다. 내가 바쁜 거 안 보여. 김혜성은 문을 살짝 열었다. 실례합니다, 부장님.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순종적으로 들리도록 높여서 사람을 구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쁜 시간이라면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박도진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고 한수의 낡은 옷과 풍화된 얼굴을 보며 그의 눈에 경멸의 섬광이 스쳤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김혜성에게 기다리라고 신호한 다음 크고 가짜 웃음으로 통화를 마쳤다. 그는 전화를 3개 내려놓고 자신의 책상 앞에 있는 불편해 보이는 단 하나의 의자 쪽으로 몸짓했다. 뭘 원해? 그는 물었다. 질문으로서가 아니라 요구로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 김혜성은 접힌 조작된 이력서를 손에 쥐고 말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흙 묻히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박도진은 그것을 보지 않고 종이를 가져가 그의 지저분한 책상 모서리에 놓았다. 경험은 펜실베이니아에서 20년 동안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김혜성은 강대현이 만들었던 배경 이야기를 읊었다. 회사가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꾸준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박도준은 뒤로 기대어
배 위로 손가락을 모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김혜성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많지는 않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아마도 야간 청소부 팀에서 몇 시간 정도. 힘든 일이야. 긴 시간 모두에게 적합하지는 않아. 그는 그것을 마치 김혜성에게 물러서라고 감히 도전하는 것처럼 말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김혜성은 눈을 내리깔도록 확실히 하며 말했다. 저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도진은 비웃었다. 그것은 차갑고 약탈적인 표정이었다. 급여는 최저임금이야. 정규직으로 90일 동안 일할 때까지는 혜택은 없어. 그리고 정규직 시간은 보장되지 않아. 너는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돈을 받아. 그 이상은 없어. 늦으면 감봉이야. 느리면 감봉이야. 불평하면 교체돼. 알겠어? 모든 단어는 텀슨 엔터프라이스의 공식 회사 정책에 대한 위반이었다. 정규직 자격은 시간의 이동 평균에 의해 결정되어야 했다. 혜택은 선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했고 시간 사기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 급여를 감봉하는 것은 엄격히 불법이었다. 김혜성은 차가운 분노가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고 열성적인 강아지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장님,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원합니다. 좋아, 박도진은 말했다. 그의 눈에는 만족의 번쩍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계를 위한 또 다른 순응하는 톱니바퀴를 찾았다. 오늘 밤 10시에 시작할 수 있어.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윤혜진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그녀가 너에게 요령을 보여줄 거야. 그는 문 쪽으로 무시하는 몸짓을 했다. 이제 나가. 나는 할 일이 있어. 김혜성이 음침한 복도를 다시 걸어 내려갈 때 그는 혐오감과 승리의 이상한 혼합을 느꼈다. 그는 들어가는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일어난 용이함은 무서웠다. 박도진은 추천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는 절박한 노인을 보았고 그의 유일한 생각은 그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였다. 그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가게 근처에 빌린 값싼 모텔 방에서 보냈다. 그곳의 익명성은 그의 새로운 페르소나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장군의 딸 윤혜진을 생각했다. 그는 그 어두운 창고에 숨어있던 소아를 생각했다. 그는 이제 그녀가 회사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이해했다. 박도진 같은 남자는 긴급 휴가 요청을 거부하는 것 이상을 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처벌받을 약점으로 볼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이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고통받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절대적인 두려움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날 밤 저녁 9시 45분, 김혜성은 가게로 돌아왔다. 마지막 쇼핑객들이 걸러져 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밝고 쾌활한 얼굴은 그가 곧 발을 들여놓을 현실과는 세상이 달랐다. 그는 직원 문을 통해 들어갔고 작고 음침한 지하 휴게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몇몇 다른 야간 근무자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깊고 뼈에 사무치는 피로로 새겨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벽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앞으로의 긴 밤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며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정확히 10시에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가늘었고 그의 딸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조용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순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청소부 유니폼은 깨끗했지만 색이 바래고 솔기가 닳아 있었다. 소아의 것과 같은 날카로운 파란색 눈은 깊은 슬픔, 하지만 또한 깨지지 않는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윤혜진이었다.
그녀는 방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이 김혜성에게 멈췄다. 당신이 새로운 분이시군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료했다. 한수 씨, 맞죠? 김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혜진이에요. 그녀는 지쳤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야간 근무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은 일이죠. 그녀는 그를 훑어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다. 이 일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많이 걷고 많이 들어야 해요. 관리할게요. 김혜성이 말했다. 안내해 주세요. 그들이 이제 비어있는 판매장으로 걸어 나갔을 때 가게는 변모했다. 낮에 밝고 환영하는 공간은 그림자와 메아리의 광활하고 텅 빈 세계가 되었다. 유일한 빛은 머리 위에 거칠고 윙윙거리는 형광등에서 나왔다. 침묵은 거대했고 광택나는 바닥 위에서 그들의 신발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으로 깨졌다. 그것은 고객들이 집에 간 후에만 존재하는 다른 세계, 비밀 세계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그를 그가 처음 소아를 발견했던 청소용품 창고로 안내했다. 그것은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좁고 무질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걸레와 양동이를 건네주었다. 주요 바닥부터 시작해요. 그녀는 설명했다. 새벽 2시에 왁싱 기계가 지나가기 전에 끝내야 해요. 다음 2시간 동안 김혜성은 일했다. 그는 혜진의 효율적이고 숙련된 움직임을 따라 걸레질하고 문지르고 광을 냈다. 그는 40년 동안 하루의 육체 노동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의 몸은 즉시 항의했다. 그의 등은 아프기 시작했고 그의 손은 쓰라렸으며 그의 입에는 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하고 고통을 이겨냈다. 그는 일하면서 혜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굳은 결의로 움직였고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집중의 가면이었다. 그녀는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말할 때 그것은 그에게 조용한 조언이나 작업을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작은 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숨기려 노력하는 만성 통증의 미묘한 신호였다. 그는 거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부가 벗겨진 그녀의 손에 붉은 생사를 알아차렸다. 자정 무렵 그는 박도진의 체계적인 잔혹함의 첫 번째 명확한 징후를 보았다. 혜진 씨?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빈 가게에서 약간 울려 퍼졌다. 이 바닥 세정제가 약한 것 같아요. 이 구역을 2번이나 닦았는데 긁힌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녀는 어깨 너머로 흘긋 보았고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한 후에 대답했다. 지난달에 부장님이 용품 예산을 또 줄였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농축액을 세정제 1대 물 10으로 희석해야 해요. 병에는 1대 3이라고 쓰여 있어요. 김혜성은 산업용 세정제 통을 보았다. 지침은 라벨에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박도진은 단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3배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모두 그의 예산 숫자를 보고서에서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작고 사소한 잔혹함이었지만 의도적인 것이었다. 1시간 후 새벽 1시 15분 박도진은 그날 밤에 첫 등장을 했다. 그는 걷지 않았다. 그는 어슬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살피는 포식자처럼 어두워진 통로를 통과하여 움직였고 그의 손은 주머니에,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있었다. 그는 푸드코트에서 그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혜진이 방금 청소한 테이블 표면을 따라 손가락을 문질렀고 먼지를 검사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윤 씨,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일정이 늦어졌잖아. 푸드코트는 20분 전에 끝냈어야지. 혜진의 등이 뻣뻣해졌다. 최대한 빨리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녀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새로운 분이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박도진은 비웃었다. 변명하지 마. 나는 너에게 일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 교육하라고. 그리고 분명히 느리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표시를 했다. 너희 둘 다 15분 감봉이야. 아마도 그게 속도를 높이도록 동기부여할 거야. 그는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김혜성은 그를 응시했고 그의 심장은 그의 시야를 흐리게 할 정도로 강렬한 분노로 뛰고 있었다. 15분의 급여가 완전히 조작된 이유로 그들에게서 도난당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 각자에게 5,000원 미만일 것이다.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간, 그들의 노동, 그들의 바로 그 생계가 그의 변덕에 따라 주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혜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굳은 체념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상이었다. 그가 자주 그러합니까? 김혜성이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지 청소용 천을 집어들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다. 익숙해져야 해요. 그녀는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의 어린 딸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그래야 하죠.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야 해요. 김혜성은 자신의 걸레 손잡이를 움켜쥐었고 나무가 압력 아래에서 신음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가게의 광활하고 텅 빈 침묵 속에 서서 한 영웅의 딸이 이 조용하고 영혼을 짓누르는 학대를 견디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는 방금 최전선에 입대했다. 첫 번째 휴식은 새벽 2시 30분에 왔다. 혜진은 김혜성을 이전에 그 음침한 지하 휴게실로 안내했다. 다른 2명의 야간 근무자, 겨우 10대를 벗어난 듯 보이는 마른 젊은 남자와 지친 눈과 손에 영구적인 떨림이 있는 나이 들고 등이 굽은 남자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묵묵히 스크롤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한 파란색 빛으로 밝혀져 있었다. 이름표에 전길이라고 적힌 나이든 남자는 마치 그것이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온병 컵을 응시하고 있었다. 침묵은 무겁고 억압적이었다. 그것은 동료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버스에 탄 낯선 사람들의 긴장된 고요함이었다. 김혜성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그의 근육은 항의하듯 소리쳤다. 그는 갈색 종이 봉투에 가져온 단순한 김밥을 풀었다. 그 행동은 이상하게도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가 가장하는 남자의 삶에서 온 세부사항. 그래서 김혜성은 쌀쌀한 방에 약간의 따뜻함을 주입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모두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젊은 남자는 휴대폰에서 눈도 들지 않았다. 정길은 그의 보온병에서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는 너무 많은 긴 밤을 본 눈으로 김혜성을 보았다. 충분히 오래,
정길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한수 씨, 고개를 숙이는 거야. 일만 해. 질문하지 마. 문제를 일으키지 마. 그냥 보이지 않게 돼. 좋은 조언이네요. 혜진은 그들 중 누구도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에너지바를 조금씩 먹고 있었고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재급유하는 사람의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그것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휙 열렸고 박도진이 문틀을 채웠다. 기름진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억지로 붙어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눈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을 휩쓸었고 그의 신하들에 대한 조용한 회개였다. 이봐, 내 열심히 일하는 밤 올빼미들을 봐.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들의 작은 휴식을 즐기고 있니? 너무 편안해지지 마. 그는 벽에 시계를 가리키며 두꺼운 손가락을 들었다. 15분이야. 회사가 너희에게 주는 시간. 나는 시간을 재고 있어. 초 단위로. 그는 문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공기는 훨씬 더 두꺼워졌다.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치웠다. 정길은 마치 타격을 막으려는 듯이 어깨를 웅크리며 자신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김혜성은 일어나서 박도진에게 걸어가 그의 얼굴에서 그 거만한 표정을 닦아내고 싶은 원초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싶다고 상상했다. 그의 상황의 현실이 그에게 닥칠 때 매니저의 얼굴에서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일 수 있지만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박도진은 해고될 것이다. 예. 하지만 그가 만든 문화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장소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 김혜성은 병폐의 전체 범위를 이해해야 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박도진이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에게 김밥을 한 입 먹도록 강요했고 빵은 그의 입에서 톱밥처럼 느껴졌다. 영혼처럼 느껴진 후에 박도진은 끙소리를 냈다. 시간 끝났어. 다시 일해. 저 바닥들이 스스로 청소되지는 않을 거야. 그들이 방을 나갈 때 김혜성은 혜진이 약간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문틀에 자신을 붙잡았고 그녀의 입술에서 조용한 고통의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전에 미묘했던 그녀의 절뚝거림은 이제 훨씬 더 두드러졌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서의 긴 시간은 그녀에게 타격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으로 직원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배정받았다. 김혜성은 박도진이 가장 싫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남겨둔 작업이라고 의심했다.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보다 훨씬 더 심한 비참한 상태였다. 그것은 또 다른 작고 숨겨진 모욕, 직원들에게 그들의 편안함이 아무런 관심사가 아님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들이 침묵 속에 일할 때 김혜성은 혜진의 움직임이 더 느려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걸레에 심하게 기대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세면대 바닥 근처에 완고한 얼룩을 문지르기 위해 몸을 숙일 때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냥 긴 밤일 뿐이에요. 김혜성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텅 빈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박도진은 보이지 않았다. 혜진 씨, 그는 말했다. 그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10분 동안 휴게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여기서 끝낼게요. 그녀는 의심과 피로가 뒤섞인 채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보았다. 그럴 수 없어요. 부장님이 알면.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김혜성이 주장했다. 저는 빠르게 일해요. 제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가세요. 요청이 아니에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피곤한 얼굴 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박도진에 대한 그녀의 뿌리 깊은 두려움과 그녀의 아픈 몸을 쉬게 해야 하는 압도적인 필요 사이의 갈등이었다. 마침내 피로가 이겼다. 그녀는 그에게 작고 감사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화장실을 나갔고 김혜성을 양동이와 표백제와 함께 혼자 남겨두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던 속도와 분노로 일했다. 그 일은 더 이상 단지 청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항의 행위였다. 그가 문지르는 모든 타일은 박도준의 사소한 폭정에 대한 타격이었다. 그가 닦는 모든 표면은 이 일을 해야 했던 여성에 대한 작은 존중의 몸짓이었다. 그는 두 화장실 모두를 20분도 채 안 되어 끝냈다. 두 사람이 4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야 할 작업이었다. 그가 휴게실에서 혜진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왼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었고 그는 그녀의 발목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왔을 때 눈을 떴고 그녀의 경계하는 표정을 마침내 뚫고 나온 감사의 표정이 있었다. 고마워요, 한수 씨.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김혜성이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이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녀는 짧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는 팀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그를 보았다. 처음으로 정말로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관심, 그의 풍화된 얼굴에서 친절함을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았다. 그는 정일 씨처럼 좌절하지도 젊은 남자처럼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에게 힘이 있었다. 그녀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상기시키는 조용한 위엄. 왜 여기 계세요, 한수 씨?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당신의 나이에는 은퇴하고 손주들을 즐기고 있어야죠. 김혜성은 자신의 위장된 이야기에 충실했다. 연금을 잃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해야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그녀가 걸어 들어오기를 바라는 문을 열기 위해 기회를 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어때요? 당신이 항상 이런 종류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구축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친절한 행동은 어떤 압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 그것은 그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아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고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이것 이전에 그녀의 삶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도시의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일했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잘했다. 그녀는 혜택,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그녀와 소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소아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고 3년 전 비극적인 훈련 사고로 사망한 좋은 남자였다. 그가 죽은 후에 그녀는 흘리지 않은 눈물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 슬픔은 마치 물리적인 무게와 같았어요. 저는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소아가 아팠어요. 정말 심한 폐렴이었어요. 그녀는 거의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쉬었다. 저는 모든 휴가를, 모든 병가를 다 썼어요. 제 상사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그리고 나서 참을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무급 휴가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제 직책을 없앴다고 말했어요. 김혜성은 그의 가슴에 익숙한 차가운 분노가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다른 형태로 들었던 이야기였다. 개인적인 비극에 휩쓸린 충성스러운 직원, 그들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보는 회사에 의해 버려지는. 저는 6개월 동안 실업 상태였어요. 혜진은 계속했다. 저축한 돈이 바닥났어요. 빚이 쌓였어요. 저는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지원했어요.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이력서의 공백을 보았고 최악을 가정했어요. 마침내 저는 이 일자리에 광고를 보았어요. 야간 근무였지만 일이었어요. 월급이었어요. 소아의 머리 위에 지붕을 유지할 방법이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파란 눈은 그를 핵심까지 찌르는 고통으로 반짝였다. 박 부장님이 저를 고용했을 때 그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어요. 그는 제 상황을 알았어요. 그는 다른 아무도 주지 않을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단 하루도 제가 그것을 잊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소아가 우연히 들었던 조롱.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박도진은 단순한 괴롭힘꾼이 아니었다. 그는 절망을 먹고 사는 포식자였다. 그는 취약한 사람을 찾았고 그녀의 과거 불행을 그녀의 수능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는 제가 이 일자리를 잃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저는 감봉, 추가 시간, 모욕을 모두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 어린 딸이 제가 그렇게 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저는 여기에 와서 제 자존심을 삼켜요. 저는 단지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제 자신에게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김혜성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군대에서 장군이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소에게서 보았던 자부심의 섬광이 그녀 자신의 눈에 나타나며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존엄성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것이야. 그것은 당신이 안에 가지고 다니는 무언가야. 하지만 어떤 밤에는 한수 씨, 제 아내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져요. 업계의 거물 이사회 회의를 지휘하고 한 번의 전화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김혜성은 밤중에 초라한 휴게실에 앉아 완전히 겸손해졌다. 그는 자신이 깊이 존경했던 윤병호 장군의 딸이 자신의 가게 중 한 곳의 사소한 폭군에게 어떻게 그녀의 정신이 먼지로 짓밟히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가 작성했던 정책들, 그가 옹호했던 회사 가치들, 그가 지었다고 생각했던 전체 자비로운 제국,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참에서는 허구였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유일한 것은 한 명의 잔인한 남자가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악몽이 거의 끝났다고.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그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바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전체 썩은 구조를 박도진의 머리 위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혀를 깨물었다. 그의 계획은 체계적이어야 했다.
그것은 혜진, 소아, 정일, 그리고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완벽해야 했다. 그는 고백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는 박도진이 고용할 수 있는 모든 회사 변호사에게 맞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교대 근무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에 첫 힌트가 어두운 서울 하늘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팀은 타임클럭 근처에 모였고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지치고 그림자 같은 인물들의 집합체였다. 김혜성은 그들과 함께 섰고 이상한 동료애를 느꼈다. 그는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그의 싸움이었다. 그들이 막 퇴근하려 할 때 박도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났다. 그는 흰 천을 들고 있었다. 그는 메인 통로의 한 구역으로 곧장 걸어갔고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청소하고 광을 냈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었다. 그는 몸을 굽혀 바닥에 잡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룩을 닦았다. 그것은 김혜성이 1시간 전에는 거기에 없었다고 확신하는 너무 희미한 자국이었다. 그것은 기름진 작업 부추의 밑창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얼룩과 의심스럽게 보였다. 박도진의 작업 부추. 그는 천을 들어 희미한 어두운 줄무늬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룹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의 눈은 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청소하라고 돈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건 게으름이야.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공기는 두려움과 분노로 탁해졌다.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나쁘게 반영돼. 박도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다. 하지만 리더십은 책임에 관한 것이고 이 팀의 선임 멤버는 너, 윤 씨야. 그는 그녀에게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래서 네가 남을 거야. 네 자신의 시간에 이 전체 메인 통로를 다시 걸레질하기를 원해. 내 만족을 위해 끝났을 때 퇴근할 수 있어. 그것은 마지막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를 동료들 앞에서 굴욕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할당된 1시간의 무급, 징벌적 노동. 그것은 불법이었다. 그것은 부도덕했다. 그것은 사악했다. 다른 직원들은 눈을 피하고 발을 긁적거렸다. 정길은 바닥을 열심히 쳐다보았다. 젊은 남자는 이미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버리고 있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박도진의 분노가 다음으로 그들에게 향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김혜성은 혜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정신이 마침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패배로 축 처졌고 그녀는 단 하나의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것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굴욕을 받아들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혜성은 선택지가 있었다. 그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는 체계적이었다. 그는 증언을 수집했다. 하지만 이 공개적인 잔인한 권력 과시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전쟁 선포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남아 그녀를 돕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로 울려 퍼졌고 박도진조차도 그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박도진의 눈이 좁아졌다. 뭐라고 했어, 노인장? 그녀는 피곤합니다. 김혜성은 화강암처럼 단단한 시선으로 말했다. 그녀의 발목이 다쳤습니다. 제가 남아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제 월급에서 시간을 제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그룹을 통해 집단적인 헐떡임이 지나갔다. 아무도 박도진에게 말대꾸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진은 그를 위해 두려움에 질린 채로 김혜성을 보았다. 박도준은 김혜성 쪽으로 한 걸음 나섰고 그의 얼굴은 얼룩덜룩한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는 김혜성보다 한 발 더 컸고 30년 더 젊었고 그는 위협하기 위해 그의 물리적 존재를 사용하려고 가슴을 부풀렸다. 너는 여기에 단 하룻밤 있었어. 이 늙은 바보야. 박도진은 김혜성의 얼굴에 바로 대고 으르렁거렸다. 네가 규칙을 만들 수 없어. 영웅이 되고 싶어? 좋아, 해고야. 네 물건들을 챙겨서 나가, 지금. 그는 혜진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너, 이 일에 대해 내 새 친구에게 고마워할 수 있어. 너도 해고야. 그 말은 차갑고 최종적으로 공중에 걸려 있었다. 혜진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것은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실현된 것이었다. 그녀의 감옥이었던 일자리는 이제 막 끊어진 생명줄이었다. 모두 친절한 노인이 그녀를 위해 일어서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김혜성은 이상한 평온함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박도진은 자신의 패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는 방금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다. 당신은 우리를 해고할 수 없어. 없어, 박 부장. 김혜성은 자신이 가장하던 모든 순종적인 태도를 벗어던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매니저의 첫 이름을 사용했고 그의 권위를 벗겨내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박도진은 거칠고 추악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하는 걸 봐. 보안요원. 그는 가게 앞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김혜성이 말했다. 그는 낡은 재킷에 손을 뻗어 지갑을 꺼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단순하고 우아한 검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박도진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내밀었다. 그 명함에는 단 3가지만 있었다. 해스타 리테일, 해스타 백화점, 로고, 이름, 그리고 직함. 김혜성, 회장 겸 CEO. 박도진은 명함을 찡그리며 보았고 그의 뇌는 정보를 천천히 처리했다. 그는 명함에서 김혜성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의 경멸은 천천히 녹아내렸고 혼란 그리고 나서 깨닫는 공포의 물결로 대체되었다. 그의 뺨에서 색깔이 빠져나갔다. 그는 떨기 시작했다. 안 돼. 그는 속삭였다. 그럴 리 없어. 그렇습니다, 박 부장. 김혜성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실패한 자산을 청산하려는 CEO의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아무도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열쇠, 당신의 직원 아이디, 그리고 당신의 보안 코드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나서 당신의 사무실로 가서 저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마십시오. 너무 크게 숨 쉬지도 마십시오. 이해했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입을 벌리고 응시했다. 혜진은 그녀가 한수라고 알았던 남자를 보았고 이 조용하고 친절한 청소부가 그녀의 눈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다. 구부러진 어깨는 사라졌다. 그는 키가 컸고 박도진의 값싼 괴롭힘이 결코 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위협적인 권력을 내뿜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의 힘이었다. 얼굴이 잿빛이 된 박도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공포 통치는 끝났고 그것을 끝낸 남자는 그가 불과 몇 분 전에 가치 없는 늙은 바보로 일축했던 사람이었다. 해가 뜨고 있었고 심판의 날이 마침내 해스타 리테일, 해스타 백화점에 도착했다. 무력하고 겁에 질린 부하에서 가치 없는 열쇠 한 묶음을 들고 있는 남자로의 전화는 박도진에게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움츠러드는 것 같았고
그의 매니저 유니폼의 값싼 폴리에스터는 갑자기 자신의 대사를 잊어버린 남자에게 입힌 의상처럼 보였다. 그는 허리띠의 열쇠 고리를 더듬었고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것을 겨우 풀 수 있었다. 그는 김혜성에게 열쇠와 그의 아이디 배지를 건네주었고 그의 눈은 작은 직원 그룹 주위를 맴돌며 동정적인 얼굴을 찾았지만 차갑고 단단한 시선만을 발견했다. 그가 너무 능숙하게 배양했던 두려움은 이제 그에게 돌아섰다. 괴롭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그의 권위는 더 높은 권력이 나타나는 순간 사라졌다. 김혜성은 한마디도 없이 열쇠를 가져갔고 그리고 나서 충격에 빠진 직원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모두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고 박도진이 볼륨으로만 흉내낼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권위를 투사했다. 퇴근하세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당신의 전체 근무 시간은 지급될 것이며 저는 오늘 밤 근무에 대해 당신 각자의 수표에 개인적으로 4시간 보너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일 삼촌, 집에 가서 그 떨림에 대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청구서를 직접 제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정길은 올려다보았고 그의 지친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고장난 노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감격으로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김혜성은 그리고 나서 혜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상반된 감정, 충격, 안도, 그리고 깨닫는 빛나는 희망의 캔버스였다. 수년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눈에 띄게 들리고 있었다. 혜진 씨, 김혜성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딸에게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녀와 하루를 보내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면 오늘 오후에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덧붙였다. 그리고 발목을 위해 회사 차를 타세요. 열쇠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그가 한 수라고 알았던 남자를 보았고 그의 성격의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친절함, 품위, 그녀를 위해 일어설 의지. 그것이 진짜 남자였다. CEO 페르소나는 단지 그가 이제 그 성격을 세상에 시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수천 번의 잠 못 이루는 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김혜성 사장님.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며 그들 사이에 새롭고 낯선 에너지가 윙윙거리는 가운데 줄지어 나갈 때 김혜성은 박도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피가 박도진의 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그의 옛 오만의 힌트가 돌아왔다. 그는 계산하고 각도 이것을 회전시킬 방법을 찾는 것 같았다. 김 사장님. 박도진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의 괴롭힘보다 훨씬 더 혐오스러운 아첨으로 미끄러웠다. 끔찍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제 숫자는 이 지역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단지 규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압력,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김혜성은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경멸의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의 말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한 가지는 당신이 옳습니다, 박 부장. 끔찍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리더가 무엇인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근본적으로 규율과 잔혹함의 차이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박도진에게 매니저 사무실을 향한 길고
음침한 복도를 먼저 걸으라고 몸짓했다. 걸어. 그는 명령했다. 어수선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혜성은 문을 닫았다. 방은 갑자기 매우 작게 느껴졌다. 그는 앉지 않았다. 그는 방의 중앙에 서서 박도진에게도 서 있도록 강요했다. 매니저에게 남아있는 통제감을 벗겨내는 미묘한 권력 유희였다. 저는 지난 8시간 동안 박 부장, 김혜성은 그의 목소리를 낮추고 위험하게 시작했다.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바닥을 희석된 세정액으로 걸레질했습니다. 당신의 용품 예산에서 몇 푼을 절약하기 위해 저는 당신의 더러운 직원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최저임금을 위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15분의 급여를 훔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한 착한 여성, 국립 영웅의 딸이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을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는지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녀를 매일 짓밟아 그녀가 남아있는 존엄성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만들었는지. 박도진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게으릅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보처럼 보입니까, 박 부장? 김혜성이 채찍의 균열과 같은 목소리로 그를 잘랐다. 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처음부터 건설했습니다. 저는 수마일 밖에서 거짓말쟁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지금 이 방은 당신의 기만으로 악취가 납니다. 김혜성은 책상으로 걸어가 액자에 담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박도진이 지역 책임자에게 팔을 두르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두 남자 모두 올해의 매니저 상 명판을 들고 웃고 있었다. 당신의 숫자, 김혜성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으로 사진을 두드리며 당신의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직장상의 클레임이 접수되었습니까? 없습니다. 박도진은 그의 눈에 자부심의 섬광과 함께 빠르게 말했다. 제 안전 기록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안전 기록은 거짓말입니다. 김혜성이 방역했다. 전길 3촌은 적절한 지원 없이 수년 동안 바닥 광택기를 작동시켜서 반복적인 스트레스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그를 해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혜진 씨는 부적절한 신발로 이 단단한 바닥에서 일하여 발목에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냅니다. 당신은 안전한 직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겁먹은 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 부장.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그는 사진 액자를 책상 위에 던졌고 유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박도진은 마치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암입니다, 박 부장. 김혜성은 강렬하고 최종적인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잘라내려는 외과의사입니다.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당신은 보안 요원에 의해 이 건물에서 호송될 것입니다. 당신의 최종 월급은 당신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며 당신이 일한 정확한 시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단 1초도 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어떤 하이스타 리테일, 해스타 백화점, 자산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당신은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눈은 박도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는 지금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감사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오까지 여기에 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무실의 모든 종이 조각,
당신이 보낸 모든 이메일, 당신이 승인한 모든 타임클럭 항목을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직원들로부터 훔친 모든 페니를 찾아낼 것이고, 저는 그것을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넘길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나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 당신은 범죄자였고, 당신은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도진의 마지막 허세가 증발했다. 그는 세상이 방금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된 남자의 원초적이고 비참한 두려움만으로 남겨졌다. 그는 의자에 쓰러졌고 부서지고 패배한 남자였다. 김혜성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사무실을 걸어나갔고 박도진을 그의 사소한 왕국의 폐허 속에서 삭히도록 남겨두었다. 그는 가게의 보안 책임자, 그날 밤의 폭로에 진정으로 충격받은 품이 있는 남자를 찾았고 박도진의 제거에 대한 명확하고 간단한 지침을 그에게 주었다. 해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면서 빈 가게에 광택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김혜성은 매니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혜진과 다른 사람들이 앉도록 강요받았을 책상 반대편의 바닥에 있었다. 그는 그들이 느꼈던 것을 느끼고 싶었다. 그는 CEO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값싼 파티클보드 가구, 윙윙거리는 형광등, 구석에 죽어가는 단 하나의 식물을 보았다. 이곳은 정신이 부서지는 방이었다. 이곳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자라도록 허용한 어둠의 심장이었다. 그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감사팀이 도착했고 임무를 수행하는 CL팀처럼 박도진의 사무실에 내려온 날카롭고 터무니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지역 책임자가 소환되었고 그는 회사 제트기를 타고 걱정하는 듯이 날아왔지만 김혜성이 재빨리 깨달은 것은 그가 최악의 종류의 관리, 죄, 고의적인 무지의 유죄라는 것이었다. 그는 박도진의 빛나는 보고서와 올해의 매니저상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자신의 일을 더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 번도 더 깊이 파고들거나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야간 근무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점심 전에 해고되었다. 늦은 오후까지 혜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잠을 자고 샤워를 하고 단순하지만 전문적인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그 변신은 놀라웠다. 그녀의 눈에서 피로가 사라졌고 조용하고 단호한 빛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딸처럼 보였다. 김혜성은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지만 그는 편안한 의자와 신선한 커피 한 주전자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녀를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컨설턴트로서 대우했다. 2시간 동안 그는 단지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던 고장난 장비, 적절한 안전장비의 부족, 박도진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일정을 변경하여 보육을 악몽으로 만들었는지 말했다. 그녀는 침묵의 문화, 직원들이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놓여지고 이야기하거나 우정을 형성하는 것이 단념되는 방법을 말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의해 통치되는 직장의 완전하고 파괴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끝났을 때 김혜성은 깊은 존경심으로 가슴이 가득 찬 채로 그녀를 보았다. 혜진 씨, 그는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새로운 직책, 직원 복지이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언제든지 어떤 매장으로든 여행할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우려를 듣고 모든 비행 주장 및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관리자가 그것을 걸러낼 필요 없이 바로 정상으로 가는 목소리. 저는 그 사람이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혜진은 침묵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제안하고 있는 것의 규모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를 응시했다. 일주일 전 그녀는 법률 보조원이었다. 하루 전 그녀는 청소부였다. 그리고 이제 이것, 저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기업 관리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MBA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이 대답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진실성과 생존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경영대학원에서 찾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이 직책에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혜진 씨.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평생의 고군분투와 조용한 존엄성이 마침내 보이고 보상받는 확인의 눈물이었다. 예,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3개월 후 서울 플래그십 매장은 다른 장소였다. 음침한 휴게실은 편안한 의자, 새로운 주방, 그리고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개조되었다. 장비는 모두 새 것이었고 용품 창고는 적절하고 희석되지 않은 세정액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 속에 있었다.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두려움에 억압적인 무게가 들어 올려졌다. 윤혜진, 이제 직원 복지이사는 그녀의 정기적인 점검 중 하나로 가게를 걸어 다녔다. 그녀는 날카롭고 전문적인 정장을 입었지만 그녀는 청소부였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조용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계산원부터 재고 정리 소년, 이제 더 곧게 서고 손이 떨리지 않는 새로운 야간 근무 감독관, 정일까지 모든 직원을 이름으로 맞이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한때 박도진의 것이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완전히 재장식했고 위협적인 책상을 둥근 테이블로 교체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벽에는 그녀의 새로운 직함 옆에 그녀의 아버지 윤병호 장군의 액자에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의 가슴은 메달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밝은 파란 눈을 가진 작고 금발 머리의 소녀가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혜진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엄마, 이제 우리 공원에 갈 수 있어요? 소아는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창고에 숨을 필요가 없는 아이의 근심 없는 기쁨으로 넘쳐났다. 조금 있다가 아가야, 혜진은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며 말했다. 엄마가 너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어. 김혜성은 그가 기다리고 있던 둥근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의 맞춤 양복 CEO의 유니폼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단단한 계산적인 날카로움은 사라졌고 그가 바닥을 문지르며 자신의 손과 무릎으로 배웠던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3개월 전에 청소용품 창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그는 소아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안녕 소아야.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내 이름은 김혜성이야. 나는 내 엄마의 친구야. 소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보았다. 아저씨는 한수 아저씨랑 다르게 보여요. 그녀는 아이의 여과되지 않은 솔직함으로 말했다. 김혜성은 껄껄 웃었다. 때때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약간 다르게 보여야 한단다.
나는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뭘요? 그녀는 물었다. 우려줘서. 그는 단순하게 말했다. 너의 눈물, 네 할아버지에 대한 너의 이야기. 너는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어. 너는 내가 매우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을 도왔어. 너는 네 할아버지처럼 영웅이야. 소아는 방 전체를 밝히는 빛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김혜성이 혜진이 딸과 손을 잡고 벚꽃길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깊은 평화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물건, 가게, 제품, 이익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보냈다. 하지만 한 어린 소녀의 조용한 흐느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업이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그 일부를 허물었다. 그는 임원들을 해고했고 정책을 다시 작성했으며 직원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났다. 비밀 억만장자는 문제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가게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재발견하고 걸어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 중 하나를 공유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표류할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듣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퇴근 후 쉬고 있었거나 늦은 밤 운전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긴장을 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것들을 모두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주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아래 댓글 섹션에 당신의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